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도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 22일부터 11월 22일부터 쭉 진행했던 장애 집회.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도 금토일로 좀 따지면 대구, 대전, 충북, 청주 그다음에 이제 원주 어제까지 이제 했고 오늘 이제 인천 찍고 원래 내일 용인인데요. 내일 거를 취소했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호응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내일이 이제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법상 예산 심사 마지막 날이 12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법정 이제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미 어제 지금 예산 심사에 이제 협상이 들어갔었는데 협상 시작 20분 만에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입장차가 팽팽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좀 뭐 맞춰주겠다 그러면 내일 아마 이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을 건데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20분 만에 결렬된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예산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시범 사업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예산 더하면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50억 정도 되거든요. 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5천억 정도 되네요. 5천억 죄송합니다. 제가 와도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5천억 정도 좀 늘었었어요. 늘었는데 네. 그 5,500원 같은 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표 예산이 순수하게 증액됐다라고 저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예산이 뭐에 쓰이냐면은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 예산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현금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용 이제 현금 살포용 예산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삭감할 건 좀 삭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지금 AI 붙어 있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중복이 돼요. 뭐 기재부, 산자부, 문체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부처마다 달라가지고 AI 해가지고 중복된 사업이 있는 거. 이거 혈세로 이제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네. 또 하나 대통령실 예산.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예산을 0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같은 등등. 네. 근데 이번에도 우리는 이제 너네는 이제 0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좀 삭감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 이 지금 문제 때문에 내년도 내일 있을 예산 좀 일정을 좀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됐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는데 근데 네. 원래 이제 내일까지였고 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까지 찍었으면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뭐 호남을 뺐다는 건 이제 뭐 염두에 두고라도 네. 그럼 이번 주말 정도엔 서울 집중 이제 대규모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은 열기를 해서 빵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는 특별히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장외 여론전 정치가 결국에는 이렇게 중도 확장이나 이렇게 여론을 모은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여당에서 지금 뭐 3특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무도한 입법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실정도 많이 알려야죠. 코스피 지수 지금 뭐 코스피 지수도 지금 좋지가 않고요. 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죠. 또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죠. 또 이제 부동산 집값도 오르고 있죠. 환율도 지금 오르고 있죠. 환율 그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1,400 얼마 됐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근데 지금 1,500원 코앞인데도 지금 조용해요 민주당은. 자 이런 실정들을 전국의 국민들 보면서 실제로 좀 상세하게 알리는 거. 이것도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전국을 도는 게 의미가 없었다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잘 됐으면 내일도 그냥 지도부만 남고 이제 그냥 뭐 용인에 갔다 오고 주말에는 서울 집중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뭐가 나면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심사가 있어요. 그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여기서 완전 극과 극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질문 해볼게요. 양양자 최고 아닙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난 29일에 대전에 있던 그 규탄 대회에서 계엄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도 공개 최고위에서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이었다. 대통령 오판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좀 강하게 다른 의견을 좀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굳은 얼굴로 보고만 있었다는데 이게 12월 3일 장동혁 대표 메시지를 내는 데서 이게 영향을 좀 줄까요?
양양자 최고위원의 네. 이런 발언이 영향을 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정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현장에서의 반응이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지금 뭐 보니까는 뭘 마시던 뭐 컵도 던졌다 그러고 그 보던 지켜보던 이제 지지자가 그리고 뭐 거의 이제 뛰어들다시피 해가지고 말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애초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이러한 어떤 의도 중에 하나는 이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정치 탄압과 독재를 뭐 뚫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애초부터 정하고 그 길로 이제 가고 있어서 당내에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에 그래서 뭐 사과를 해야 지금부터 지방선거 빌드업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고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뭘 사과할 거냐면 지금까지 메시지를 종합을 해보면 사과의 내용은 아마 이런 부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그것에 대해 사과한다기보다는 그게 되는 바람에 이재명 정권을 성립하게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줬다. 네. 그게 잘못한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중도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게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인가 이게 상당한 의문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양자 최고위원이라든가 당내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일 텐데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 107명 국민의힘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랑 이제 구속된 권성동 의원 제외하고 105명에게 전화를 쭉 돌렸답니다. 쭉 전화를 돌렸는데 뭐 80 몇 분이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82명이. 근데 비상계엄 사태 사과가 필요하다는 과반 정도 되는 43명이 찬성, 반대는 14명이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메시지가 필요하냐 관련해서는 31명 찬성, 반대 26명, 답변 거부 18명, 보류 7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상 과반 정도는 일단 비상계엄 사과는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관련해서는 입장 낸 사람 중에는 절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분이 좀 더 많긴 한데 이제 무당층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보면 송원석 의원도 원래 이제 의견 수렴을 쭉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결론만 보면 좀 사과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견을 이제 최종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돌 때 장애 집회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것만 이제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12월 3일 1년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당에서 입장을 내면 좋겠느냐 전국을 돌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이제 자리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오늘 가장 고심을 해가지고 그 이제 뭐 발언 수위라든가 발언 내용이라든가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는 고심을 한다는 얘기만 하셨지 예.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지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중앙일보에서 보니까 뭐 82명의 응답자 중에서 43명, 네. 절반 넘는 이제 네. 사과声明나왔다 그러는데 글쎄 사과해야 된다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그 원내에서 이제 전체 다 응답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거를 아마 당에서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에 참고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결정적인 그거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반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좀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실무적으로 풀면은 두 개 입장 다 써놓은 다음에 이제 결과에 맞춰서 이제 이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은 기각이 되면 사과를 하는 겁니까? 구속이 되면 사과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사과를 하는 이 시나리오인 겁니까? 구속이 되면 사과를 하고 기각이 되면 야당 탄압이 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영장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굉장히 한 99% 봐요. 저는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정청래 당대표가 자리를 보존하기 힘든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프레임을 가장 주도적으로 지금 총괄 지휘에서 끌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모래성처럼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또 최고위원 중에서 3명인가가 지금 이제 최고위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약간 최고위가 좀 힘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가 명청 갈등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도부 바꿔버리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친명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런 상태에서 내란 프레임까지 무너지게 돼버리면 정청래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아닌데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 여부에 따라서 내란 프레임이 무너질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내란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인지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나오면은 정당 해산 간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당 해산을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본인이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뭐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나 이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발언 중에 어떤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정당 해산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국면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탄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좀 강조하는 것이 여러모로 전략상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뉘앙스로 느껴져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가서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당내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이 기회에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12월 3일 날 저녁에 만약에 법원에서 입장이 나오면 사실 2일 날 실질 심사를 하는데 3일 새벽까지 꼭 영장 결과를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일찍 낼 수도 있죠. 좀 늦게 낼 수도 있잖아요. 늦게 낼 수도 있고 일찍 낼 수도 그러면 이제 뭐 장동혁 대표 발언은 나와야 되고 법원에 아직 결론은 안 나왔고 이러면 또 이두저도 아닌 메시지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 이도저도 아닌 메시지가 아니죠. 그 어쨌든 영장이 나오든 기각이 되든 둘 중에 하나 선명할 거 아니에요. 이게 흑과 백이지. 그러니까 영장이 더 늦게 나오면 제 말은. 늦게 나오는데 거기 맞춰서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혹시 비대위 체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3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마하지 않을까 싶었던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 남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현주 의원 경기도지사를 도전할 생각도 있어 보였는데 이 갑자기 이 잔류로 틀었습니다. 이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정청래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한테 이 문제를 이제 언론이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게 제기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적절하게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이현주 최고위원에 대해서 진행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 경기도지사에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냐,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냐 등등 셈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지도부의 여러 가지 뭐 협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당근과 채찍이 있는 것이고, 네, 뭐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방식의 어떤 설득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넘어가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좋을 거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최고위원은 보궐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지도부 유지하는 걸로 나름대로 이제 설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수준에 이준희 대변인 보시기에는 비대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신 건가요? 저는 비대위 가능성은 뭐 없진 않다. 좀 있었다고 보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지금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가게 돼버리면 정청래 당 대표만 이제 지도부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내년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방선거 관련돼 가지고 여당이 집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일단 뭐 명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티격태격한 게 있지만 그래도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좀 결론 내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봉합된 모양새고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도 그 당 게시판 논란이 다시 좀 재점화되는 느낌을 뉴스를 받았는데 김종혁 뭐 그 위원장 관련 발언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뭐 징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의 당 게시판에서 가족 차명 뭐 아이디
뭐 글 많이 썼다라는 의혹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 친한계 인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징계를 하게 되는 건 거의 뭐 핵 버튼을 누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징계가 실제로 가속화가 되면 분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대변인께서는? 징계를 하게 되면 핵버튼이라고요? 그 네. 제가 보기엔 약간 협박성 발언 같은데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 같이 들립니다. 핵 버튼이라고. 네. 핵 버튼이 네. 핵 버튼. 네. 핵폭탄이 아니라 핵 버튼. 같은 얘기겠죠. 같은 얘기 같이 네. 들려요. 네. 근데 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선택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명하게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럼 당원과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안 지키고 있느냐 그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한번 이제 심사했었는데 이제 징계도 아닌 주의 조치로 이제 한번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당원들 내에서 굉장히 이제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논란이 많이 됐죠. 장동현 대표의 선명성을 믿고 이제 또는 이제 해당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뽑아줬는데 너무 말랑말랑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다시 윤리위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동훈계뿐만 아니라 한동훈계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왜 한동훈계라고 그게 예외여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윤리위에 올라가서 징계받는 시위받는 이 과정 자체는 일단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절차적으로야 윤리위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어떤 수위의 결론이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지도부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뭔가 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윤리위가. 지난번에 윤리위원장 바뀌는 맥락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뭔가 징계를 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근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뭘 한 거냐면 게시판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본인이 한 건지 뭐 도용인지 뭐 그런 거는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러면 어쨌든 지지층이 그거는 해당 행위다라고 지목을 해서 이걸 윤리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뭐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한 얘기는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해서 이제 우리랑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이제 상관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사람을 과거에 뭐 게시판에서 헐뜯었다 말았다 하는 게 이게 물론 절차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의미도 없는 거를 의미가 참 미약한 거를 없다고 하기는 좀 제가 뭐 너무 나간 것 같으니까 미약하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호님 너무 얘기하고 싶지만 저희가 15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계엄 1년 앞두고 자중질환 자멸로 가는 국힘인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을 잘못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민하 평론가님 하신 얘기가 저게 한동훈 쪽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자유롭게 당원 기자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잘못이 아니다. 그게 왜 해당이냐라고 하는 논리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핵심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은 조직적으로 그거를 누군가 여론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팔동원이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팔동원한 아이디가 하나의 IP에서 나와가지고 정부와 그다음에 당을 비판하는 글이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퍼나르고 또 재생산하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 당원들의 여론이 오염되게 만들었다는 게 그게 핵심인 거지. 비판했던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세력들이 지위 관계를 맺고 개입을 했다. 이게 문제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